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치의 시장 거래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치제도는 정치의 시장 거래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가 시장 거래화되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산출하죠. 왜냐하면 군소정당도 그 법적인 진입장벽, 즉 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 득표율, 법적인 진입장벽만 넘어서면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진입장벽이 3%, 독일은 5%.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3% 이상을 득표할 수 있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처럼 낮은 득표율을 가진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군소 정당들이 떤 특정 직능 집단,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원 노조나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뭐 자영업자들, 그런 직능 집단들, 또는 뭐 또 어떤 직능 집단이 있을까요? 자동차 노조, 뭐 금속 노조, 또는 중소기업, 또는 뭐 어, 또 부자들 대변하는 뭐 그런 집단들도 있겠죠. 또 재벌을 대변하는 뭐 정경련 뭐 그런 집단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의 그런 직능 집단들을 대변하는 그런 군소 정당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물론 학생들도 어떤 청년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학생들이 단합해서 뭐 5% 정도의 지지만 보내도 그 정당이 청년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뭐 녹색 정당 같은 환경 정당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뭐 종교 집단도 정당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호남하고 영남으로 나눠서 호남은 민주당, 그 다음에 영남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런 식으로 지역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더 작은 소지역주의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제 직능, 종교, 지역 단체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인물 정당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정치 지도자가 정당을 만들면 이제 그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다당제가 항상 뭐 정책 정당만 만드는 건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정당들이 이런 다양한 직능 대표, 또는 계급 대표, 또는 계층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소지역 또는 인물 정당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유권자는 이제 다양한 정책 메뉴를 선택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양당 체제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두 정당이 제시하는 그런 정책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뉴가 이제 두 가지죠. 근데 이제 다당제가 탄출되면 다양한 메뉴를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단순 다수제는 이제 최다 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1등을 하는 후보만 지역구에서 당선되죠.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 후보에게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지 않죠. 왜냐하면 군소정당 후보는 어차피 당선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니까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죠. 이걸 이제 심리적인 효과라고 불러요. 두 베르제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과거의 이제 학자가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를 창출하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고, 또 양당제가 단순 다수제 하에서 창출되는 이유는 이 심리적인 효과, 조금 전에 설명한 심리적인 효과와 또 기계적인 효과, 기계적인 효과라는 군소정당이 어차피 이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정당과 합병하거나 또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단순 다수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정당은 포괄 정당, 이걸 이제 catch all party라고 불러요. catch all. 모든 걸 다 잡는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catch all party 전에는 mass party 대중정당이죠. 메스파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급 또는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작업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노동자들끼리 서로 같이 어울려서 이제 펍에서 같이 이제 술도 마시면서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축구도 이제 노동자들끼리 이렇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런 축구팀을 또 응원하고, 또 이들이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당지를 통해서 이제 정치 정보를 수집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냥 계층들 간, 또 계급 간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토론하고 또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그 집단이 이제 메스파리죠. 또 메스파리는 이제 캠페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노동당의 경우에 노동당 이외의 계층, 뭐 중산층이나 뭐 그 밖에 다른 계층으로 지지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선거가 있으면 집안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노동자들끼리 다 아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가가호호의 캠페인을 벌였던 거죠. 노동 집약. 이제 발로 다른 집을 이제 방문하는 노동 집약적 가가 호호 동원 방식이죠. 그러니까 같은 작업장에 그런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동원하는 방식. 그렇지만 자신들의 어떤 계급과 또는 계층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캠페인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캐치얼 파리는 점점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동당의 경우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여성 또 그 밖에 뭐 중산층까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그런 집단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 이제 캐추얼 파리죠. 포괄 정당. 따라서 어떤 특정한 계층과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캐추얼 파리는 정당의 어떤 계급적, 계층적 그런 정체성이 약화되고 또 당원들의 충성도가 약화되는 것이죠. 포괄 정당. 그러니까 뭐 황소개구리처럼 닥치는 대로 표가 되면은 이제 모든 그런 유권자들의 그런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뭐 그런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스파리 대중동장처럼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죠. 포괄정당이.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포괄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물론 민주당이 조금 더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약간
국민의힘이 더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자들이 또는 저소득층이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고소득층과 뭐 그 다음에 고용자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아니죠.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성들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런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죠. 한국에는 오히려 뭐 계급 배반 투표라는 말을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만들어냈는데 뭐 계급 배반까지는 아니고 조금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인데 그러니까 영국이나 아니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소득에 의한 또는 자신의 계급적 지위에 의한 투표를 많이 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당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하고 또는 뭐 저소득층도 역시 노동당이나 사회당을 지지하고 반면에 부유층이나 아니면 뭐 중산층은 보수당이나 아니면 뭐 자유당을 지지하는데 이런 계급적인 지위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저처럼 바뀌는데 한국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약간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계급 그런 이제 투표 성향, 어떤 자신의 계급적 지위나 아니면 소득적 지위에 반하는 투표 성향, 이걸 이제 계급 배반 투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계급 배반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계급 투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한국에는 이제 이런 투표 성향이 나타나죠. 뭐 여기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논문을 썼었는데 왜 한국에서는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지 아무래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뭐 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완전히 민주당 정책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표방한다면 그러면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이제 뭐 중산층이나 아니면 고소득층 또는 뭐 부유층은 또 국민의 힘을 지지하겠죠. 하지만 두 정당 간의 어떤 이런 정책, 재분배 정책 입장 차이가 그렇게 선명하진 않죠. 최근에 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진보정당의 입장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를 위한 정당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계급 투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을 대표하는데 이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두 공유하는 공공의 가치나 공공의 이해는 존재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노동자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뭐 일부 자영업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젊은층 그 다음에 노년층 뭐 다양한 집단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들의 이익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공통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은 없죠. 왜냐면 뭐 노동자하고 뭐 부자들하고 또는 재벌이나 회사의 입장은 완전히 상충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들의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기 어렵죠. 뭐 지금과 같은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시 상황은 국가가 외세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또는 이런 바이러스부터 전 국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공의 이익 대변할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평시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필 때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을 표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을 소외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폈을 때 그 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거센 반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표, 또 지지를 잃게 되는 거죠.
또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정책을 피게 되면은 또 이제 저소득층의 어떤 지지를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단순 다수에서는 한 정당이 한 정당의 후보가 최다 득표를 해야지만 선거에 승리하는데 어떤 특정한 집단을 위한 이렇게 정책을 표방하게 되면 최다 득표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하면 이렇게 크게 이익될 필요가 이익을 얻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명한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정책을 모호하게 제시하거나 아니면 비정책적인 모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행 가치를 가공 생산하고 또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구에 국가 예산을 끌어와서 우리 지역구가 잘 살게 해주겠다. 또는 뭐 우리 지역구에 뭐 노인정이나 도서관을 건설해주겠다. 또는 우리 지역구에 길을 새로 닦아주겠다. 뭐 이런 모든 지역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그리고 나는 뭐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뭐 의정 활동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뭐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가까운 사이다. 뭐 그런 후보의 능력. 을 광고하고 또 이제 상대 후보의 어떤 문제점을 또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번에 대정부 질문 때 뭐 그 소중한 국회에서 하는 일이 정부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 수행 과정에서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을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사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실체도 없는 그런 한 예비역이 폭로한 어떤 의혹을 가지고 폭로한 거 가지고 자그마치 그 중요한 기간을 정책주의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에 소모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로 시간을 낭비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자극적인 정치 공세를 통해서 상대 정당을 비난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반대급부로 표를 얻으려고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여러분도 이미 관찰을 했겠지만 뭐 정책 질의를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었죠.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이 정치권이 이제 비열해지는 게 자기 뭐 자식 가족은 되게 이제 건들지 않고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어떤 인지상정인데 이제 갈수록 검찰도 어떤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비열하게 쓰는 방법이 이제 과거에는 고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문할 수 없으니까 가족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검찰들이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서도 자녀를 물고 늘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비열한 짓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이. 그래서 어쨌든 이 단순 다수에서는 포괄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피하고 유행가치 광고 또는 상대 정당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 이제 그런 것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당이나 저 정당이나 맨날 싸움만 하고 어떤 정당이 정책적으로 나를 대변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능 집단, 뭐 종교 집단, 지역 이런 집단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정치 엘리트들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 출신 또는 뭐 고위 관직 출신 그리고 일부는 뭐 교수 그다음에 얼굴이 잘 알려진 방송인 뭐 예를 들어 배현진이나 또 아니면 뭐 그런 또 김은혜 그다음에 고민정인가 어떤 그런 방송인들이 이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충원을 하게 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 그런 고학력의 어떤 뭐
법조인 출신이나 고위관직 출신, 얼굴이 잘 알려진 방송인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직원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벌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특정 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인지도나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고학력 출신들은 의정 활동도 잘 할 것 같다는 그런 헛된 믿음이죠. 그런 거에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경험 분석을 해보면 학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고위 관직의 경험 또는 뭐 그런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학력이 높은지 뭐 그런 거는 의정 활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뭐 유교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그런 소위 얘기하는 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사실 국회의원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자신이 머슴의 신분을 잘 파악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덕목이죠. 뭐 공부 잘하고 뭐 정치 엘리트 출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또 주인을 속이고 자기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머리를 쓰는데 더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자격 미달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도 인물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국회가 어떤 국민들의 대의기관 또는 대변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실제로 다양한 직능 집단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대표를 뽑고 그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단체 또 출신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이상적인 그런 국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다양한 그런 구성, 직능 집단 간의 구성 또는 뭐 종교 집단, 지역 집단 또는 뭐 세대 집단 그런 구성을 사회적인 구성을 반영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성과 조응하는 국회가 만들어져야지 정상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처럼 이런 단순 다수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사람들 어떤 대변 동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결국에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치 공세만 일삼고 정책 대변은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자가 아닌 선거 승리 그리고 권력 유지가 목적인 이런 정치 엘리트들이 지금 한국과 국회에서 한국 국회에 진입해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거래의 시장 거래가 심화된다. 그러니까 유인가치 중심으로 선거 경쟁을 하고 또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유인가치 광고에 필요한 그런 정치 자금, 인적인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인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력가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동기가 더 강해지고 한국은 서구와 같은 그런 주요한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죠. 뭐 정의당이 있긴 하지만 뭐 군소 정당이나 그 영향력은 미미하고 민주당은 뭐 좌파 정당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뭐 종북정당, 좌파정당 그런 색깔로 프레임을 덮어 씌우긴 하지만 민주당은 그냥 중도정당 내지는 약간 중도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정당이죠. 그래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은 중산층 과 어떤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대변할 동기가 있고 아무래도 어떤 사회의 소외 계층을 대변할 동기가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정치 자금을 제공을 받아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인적
그 다음에 특히 물질적 자원은 주로 재벌이나 경제적인 재력가들로부터 제공되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대리인 문제라는 거는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이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이죠. 머슴. 근데 그 종들이 주인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이 이제 먹고 사라고 바쁘시니까 정치에 별 신경을 못 쓰고 또 자신들을 수시로 감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주인을 속이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이제 대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 또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선거 승리와 권력 유지죠. 정책 대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거 승리,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책 대결을 소홀히 하고 맨날 쓸모없는 소모적인 그런 정치 공세 그리고 뭐 싸움질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정치 공세를 주로 일삼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죠. 국민의힘. 과거에도 20대 국회에서도 발목 잡기로만 일관하다가 21대 총선에서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신들의 어떤 정책적인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못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특히 그 집단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기득권 그런 엘리트들이 많고 또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민주당도 이제 야당의 입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정치 공세에 이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보수 정당 이쪽이 그런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선거 경쟁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이미 뭐 얘기를 했죠.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정치 거래가 시장 거래화 되어 있다.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선거 유인가치 광고에 필요한 어떤 정치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유력한 경제적으로 유력한 집단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자신들의 정치 자금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쳐서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보고 21대 국회에서도 박태흠이라는 사람들은 박태흠이라는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은 충남 보령 출신 같던데 자신이 이제 건설업자 출신인데 뭐 자신의 아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국가의 많은 그런 건설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맺어서 뭐 거의 2천억 대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맡고 자신은 뭐 건설교통부인가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정치거래, 시장거래와의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죠. 자신이 원하는 정책에 영향력을 미쳐서 정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경유착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재벌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태극기 부대도 정경련에서 돈을 주고 이제 동원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언론을 잡아먹혀서 수구 보수 언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과거에 뭐 이건희 회장의 그런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시사 저널에서 폭로했는데 그냥 회사를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렸죠. 삼성에서. 그래서 다 해직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한국 재벌의 그런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하죠.
그리고 뭐 조중동도 검언 유착, 그리고 이제 검사들도 이제 결국에는 뭐 소위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죽으라고 출세를 위해서 그냥 공부만 한 그런 사람들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인생을 고치려고 그런 평생의 목표가 그런 사람들이 검사가 돼서 뭐 젊었을 때 자신들이 뭐 노력했으니 이제 그 본전을 뽑아 먹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에 유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죠. 뭐 많은 기자들이 뭐 다는 물론 아니지만 어떤 보수 언론의 기자들은 이제 이런 언론고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출세의 목적을 가지고 뭐 그렇게 기자가 돼서 또 이제 어떤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그런 약자를 위한, 그리고 어떤 강자의 그런 횡포를 폭로하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또 조국 사태나 이번에 뭐 어, 어, 추 어, 추 장관의 이제 사태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불러주는 대로 이제 그대로 받아쓰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언론을 호도하는, 그러니까 언론인의 역할이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어떤 특히 이제 기득권 세력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사실들을 폭로해서 밝히는 게 언론의 기능인데, 정반대로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검사들과 언론들이 유착해서 권력형 비리, 그리고 뭐 보수 정당은 물론이고 뭐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고 뭐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수없이 많은 비리, 그리고 그 측근 비리, 보수 정당은 전형적으로 그러한 비리에 휩싸이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보수뿐만 아니죠. 진보 정당도 상당히 이런 권력형 비리에 이제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거래, 시장 거래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본이나 뭐 거대 자본, 그 다음에 재력가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뭐 그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뭐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게 이제 정치의 한 기능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언론을 호도하고 왜곡해서 가난한 사람마저도 이제 부자 정당을 찍게 하면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 한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계급 배반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계급 투표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저소득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를 하죠. 그리고 소위 얘기한 태극기 부대도 대부분 이제 노인들인데, 노인들은 사실은 이제 은퇴한 집단이고 또 소득 수준만 봐도 뭐 4, 50대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이죠. 그리고 이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그런 집단이죠. 노인들은 어떤 의료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소득 그 혜택도 있고, 근데 진보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색깔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전쟁 세대나 또는 뭐 산업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나 색깔론에 경도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부추기는 그런 재벌이나 아니면 그런 보수 세력들의 그런 여론에 휘둘리는 그런 정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 건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 정당을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지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어, 그런 선거의 경쟁이 작동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유행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책 대결을 하지 않으니까 저소득층이 부자 정당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그런 선명한 정책을 표방한다면 그러면 저소득층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겠죠. 근데 한국의 진보 정당인 민주당은 선명하게 저소득층을 뭐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물론 뭐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서구의 진보 정당이나 좌파 정당에 비교하면 그냥 중도 정당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정책 대결하지 않고 이처럼 정치 봉쇄 아니면 네거티브 캠페인만 하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의 특징은 이제 정치 정보가 이제 부족하죠. 고소득층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자극적인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자극적인 정치 공세에 금방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책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체 없는 유인가치를 가공생산한다. 그 유인가치라는 거는 실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후보가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뭐 지역구에 무슨 이런저런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들은 도덕적이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내 책에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지역주의라는 유인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 보면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호남의 이익 어떤 그리고 호남의 어떤 호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 또는 호남의 여러 가지 정치적 그다음에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관료들을 충원할 때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 고위직 관료들을 충원할 때 호남 사람들을 많이 충원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어떤 광주의 그런 실추된 명예를 이제 회복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남민들의 민심을 얻었죠. 근데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주었느냐 그리고 또 이제 미통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과거에는 뭐 새누리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들이 경남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느냐 이제 그걸 따져놓고 보면 가장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은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가장 빨리 성장한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역이 충청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정당이 없는 지역이 가장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자신들의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는 기대감에 투표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남긴 게 한국의 현실이죠. 근데 이제 두 정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역에 가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역에 혜택을 베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유인 가치는 뭐냐면 보수정당이 경제 활성화 더 능력이 더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안보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뭐 보수는 경제, 그냥 보수는 안보 이런 등식이 이미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진보는 아마추어, 그리고 진보는 무능력, 또 진보는 안보 불안 세력, 또 뭐 북한의 그런 나라를 그런 팔아먹는 뭐 그런 종북 세력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무기 수입이나 그 다음에 국방 지출 액수 GDP 대비 국방 지출액을 그 비율을 보면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방산 비리를 저지른 집단은 항상 보수 집단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이 별로 필요도 없는 그런 무기를 수입하거나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이미 폐기돼 가지고 어떤 고철로라 쓸 그런 헬리콥터를 수입하고 뭐 그런 온갖 방산지리를 저지르는 것들은 이제 보수 정당이었고 그리고 15대 대선에는 북한에 돈을 싸들고 가지고 남한에 포를 한번 쏴달라 그런 부탁을 한 그런 천인 공노한 짓도 했었죠. 왜냐하면 색깔론을 이제 불러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보수 정당이 이런 경제 능력, 안보 능력의 그런 가짜 프레임을 가지고 집권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가짜 프레임이 많이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실체 없는 유행 가치를 형성시켜서 뭐 거의 50년 아니고 한 40년, 민주화 이후에 한 40년 정도를 이 가짜 실체 없는 유행 가치를 가지고 표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 뭐 벌어지면 IMF를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최순실 사태를 터뜨리거나 그러면은 그때야 진보가 이제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거 3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주의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 없는 프레임 가고 생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 민주화 이전에는 경제발전주의가 뭐냐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사용한 그런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평등이나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나라가 먼저 발전해서 북한을 압도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나 아니면 뭐 평등의 그런 가치들은 배나 부른 사람들의 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지금 배부터 불러야 된다. 뭐 그런 논리죠. 경제발전주의가.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에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경제가 발전했지만 뭐 다른 정권이 잡았어도 민주적인 정당이 잡았어도 뭐 그 정도 경제는 발전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어떤 교육 수준이 너무 높고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 성실한 그런 국민이고 또 어떤 미국의 전후의 상황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그런 일본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많이 돈 주고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민주공화당 그런 선거 캠페인에 사용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뭐 스위스 은행에 뭐 보관하고 다 이유락이 다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뭐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수세식 화장실에 물을 낚이기 위해서 거기다 벽돌을 넣어서 물을 낚였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감동하고 뭐 그렇게 검소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에 다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당연히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는 부정 축제를 하죠. 뭐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민주주의 국가는 견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떤 부정 축제나 뭐 권력형 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그런 부정 축제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상대적으로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뒤로 딴짓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신화들이 한국에는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경제발전주의, 안보 이데올로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한국의 이런 분단 상황들이 보수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지형을 형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경제발전주의 안보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민주화 이후에도 그대로 이제 계승되었던 것이죠.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이 표방했던 그런 경제 이론이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낙수 이론이죠. 그래서 이 낙수 이론은 뭐냐? 그러니까 부자들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세금도 이제 덜 내게 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럼 이제 부자들이 그만큼 국가에 세금을 덜 내니까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제 그 콩고물을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콩고물을 얻어먹어서 저소득층이나 노동자들도 잘 살게 된다. 이제 그런 이론이죠. 근데 이제 부자들이 돈이 생긴다고 해서 그거를 꼭 투자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부자건 누구 간에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창출돼야지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근데 투자를 해서 그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사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불필요한 상품을 생산한 거고 오히려 수익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이 뭐 값이 오르고 어쩌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이 생산을 해봤자 그걸 살 수 있는 그 여력들이 없죠.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돈을 쌓아놓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뭐 금융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 돈놀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또 세력들, 뭐 재벌들이 뭐 어떤 부동산 투기까지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뭐 많은 그런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뭐 졸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몇천 원씩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동산 교란 세력이 돼서 가격을 이렇게 예를 들어 강남에 뭐 한 20채를 이제 이렇게 돈을 그들이 모아가지고 한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따라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격 올렸을 때 세금도 덜 내게 하고 이제 그런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정책을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명박 정부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한 그런 부동산 부양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종합 부동산세, 그러니까 비싼 그런 부동산 높은 세율을 매기는 세금이죠. 종합부동산세. 뭐 기준을 굉장히 대폭 하향 조정했고, 그래서 뭐 거의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완화시켰고, 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도 해제시키고, 또 재건축 규제도 완화시키고,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도 감면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시키고, 부동산 전매 제한도 완화시키고, 뭐 LTV, DTI 규제 완화, 그리고 또 분양 상한제 그것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뭐 재건축 용적률도 법적인 최대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어줬던 것이죠. 그런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또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듯이 부동산도 이런 교란 세력들이 이제 또 이런 작전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현 정부가 뭐 부동산을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했겠죠. 효과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동산 규제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촉매지는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조건들은 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또 그 전에 한국당에서 다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낙수 이론, 그다음 조금 전에 얘기한 부동산 규제 완화, 이게 다 이제 부자를 위한 정책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부자를 위한 정책을 표방하면 서민층이나
아니면 중산층들의 표를 잃기 때문에 그걸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고 일단 낙수 이론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잘 살면 다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색깔론도 민주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이전엔 안보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남침의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깔로는 뭐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북한만 키워줬다. 그리고 뭐 국가에 세금을 낭비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대리 문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도 뭐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정치 엘리트들이죠.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 직업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정책 대변에 동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거기서 국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고적이나 평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이제 국정 운영을 잘못했을 때 심판을 하고 또 국정 운영을 잘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선거를 통해서 그런 성공적인 회고적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F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인재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그 IMF를 터뜨린 그 정당의 후보인 이해창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죠. 보수 정당에 대한 표, 그러니까 이해창과 이인재에 대한 표가 김대중 후보가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뭐 그 밖에 이명박 그 대통령이 이제 경제를 살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BBK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투자하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장면, 대학생들한테 얘기한 장면이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를 살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명박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에서 뭐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뭐 별의별 경기 부양책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임금 격차, 소득 격차만 더 벌어지고 임금 양극화만 최대로 벌어지고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회고적인 평가를 했다면은 그 이명박 정부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19대 총선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뭐 민간인 사찰을 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그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매우 추락하게 되고 따라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인가요? 뭐 한나라당인가요? 당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어쨌든 그 계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매우 떨어졌는데 그래서 뭐 선거에 대패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라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그 19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뭐 이 나라는 나라를 팔아먹는 보수 정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보수를 지지한다. 뭐 그런 어떤 비관적인 그런 멘트까지도 유시민 씨가 했었죠. 이제 그 정도로 우측으로 이제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회고적인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회고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파국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IMF나 그다음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나마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순실 사태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식의 평가를 냈지 선거에서는 정당들이 가공생산한 이런 실체 없는 프레임이나 유인같이 현혹돼서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많이 찍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맹목적인 전망,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기대,
왜냐하면 기업인 출신이고 또 뭐 서울시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를 또 지지한 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서 그처럼 여러 가지 그런 실정이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또 실체 없는 이런 프레임들을 만들었죠. 뭐 원칙 있는 대통령, 그리고 또 아버지 후광을 빌어서 아버지처럼 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어떤 동정론도 많이 득세를 했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총탄에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꼿꼿이 정치 지도자로 그런 성장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인간 박근혜에 대한 그런 위인적인 그런 모습 뭐 그런 거에 이제 감동한 국민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또 이런 맹목적인 전망.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밝혀졌냐면 이런 최순실이라는 이제 강남 아줌마 사기꾼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로 밝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저런 실체 없는 프레임, 실체 없는 유인 가치에 현혹돼서 다수가 형성되고 그리고 선거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 민주주의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왜 일어나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문화적인 이유, 뭐 역사적인 이유 등등등등이 있지만 제도적인 이유를 따지면은 이 단순 다수 선거제도,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 대결의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그 유인가치 선거제도, 선거 경쟁을 촉진하는 단순 다수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그런 선거제도죠. 왜냐하면 단순 다수 선거제도에서는 한 정당이 급진적인 입장을 표방하게 되면 이제 중도에 있는 많은 온건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최다 득표를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될수록 온건한 정책 입장을 피거나 아니면 최소한 온건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 정당이 급진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자신은 온건한 것처럼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의 이 분단의 역사, 그 좌파 정당, 주요 좌파 정당, 뭐 사회당이나 아니면 노동당이 만들어질 수 없었던 한국의 이제 분단의 현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정당과 우파 정당만 존재하는 그런 매우 협의한 정당 체제, 그러니까 주요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 정책 투표를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정당이 그 정당이니까 정책적으로. 그 노동자 입장에서 선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유층에서 또 선명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그러면 유권자들은 소득에 의해서 또는 계급적 지위, 계층적인 지위에 의해서 투표를 하겠죠. 아니면 비례대표제처럼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직능 집단, 직업 집단을 대표한다면 그러면 다양한 직업 집단, 직능 집단들은 자신의 직업과 직능 단체를 대변하는 그 때문에 투표하면 되죠. 근데 한국에서는 정당 간의 입장 차이도 없을 뿐더러 단순 다수 선거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정책 대회를 하지 않고 따라서 유권자들은 정책 투표를 하지 않고 따라서 정책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 없는 유인 가치로 국민들의 투표 선택을 흔들 수가 있고 또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니까 제2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까지 다 마저 할게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꿔하는가?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모든 문제들은 정치가 시장 거래화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대리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가 시장 거래화됐다는 얘기는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고 또 재력가들이 정치 광고에 필요한 그런 자원을 제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적인 혜택을 얻고 그리고 또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정치 엘리트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자신들의 그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입법 제도에서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제도처럼 초다수 의결제,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5분의 3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이제 이처럼 5분의 3을 필요로 하는 입법 제도에서는 이제 소수 정당도 다수 정당,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을 견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대 총선이 전형적인 소수의 목소리가 커져서 다수 정당을 똑같은 동등한 지위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상황이었죠. 20대 총선 결과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뭐 과반수도 확보를 못했지만 그 당시에 미통당이 5분의 3 이상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통당이 바른미래당과 갈라진 이후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 5분의 3, 그러니까 좌우로 배열을 하면 이 미통당 이전에는 또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른미래당, 바미당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장 우파 우파 의원부터 줄을 쭉 세우면 여기 5분의 3에 해당되는 의원을 포함한 게 이제 바미당이죠. 그러니까 이 바미당의 지지 없이는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원하는 것을 입법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가 없는 거죠. 바미당이 이제 거부권 행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작은 정당, 소수 세력도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입법 제도가 나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과반수 효율적으로 만약에 한쪽 다수 정당,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이제 과반수만 확보하면 자신들이 추진하는 입법 어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나은 것인지, 그러니까 효율적인 입법 제도가 나은 것인지, 아니면 소수를 보호하는 그런 비효율적이지만 소수를 보호하는 제도가 나은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 정치제도 개혁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볼 문제죠. 이거는 이제 법과 정치 시간에 충분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는 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선거제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유리한가, 이 문제를 이제 이 수업 이후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선거제도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선거제도 효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이슈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다루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좀 실천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